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산업의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 하나 촬영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은 많으신데 정작 이제 좀 제대로 된 올바로 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좀 하나가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중 어떤 곳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될 것도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알고 매매를 해보자. 그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매매를 해보자.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되,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전통적인 제약사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조사해온 자료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전통 제약사들이 그 역사는 꽤 깁니다. 1900년대부터 제네릭과 계량 신약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라고 적어놨는데, 계량 신약이라는 것은 신약, 새로운 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네릭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제네릭이라는 이 단어에. 제네릭이라는 게 복제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제약을. 예. 기존에 이제 좀 선진화되어 있는 외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약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해서 다시 유통하는 게 제네릭 복제약이었던데, 우리가 쉽게 1세대 전통 제약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들에서는 이 복제약 제네릭을 통해 가지고 좀 영업세를 매출을 좀 증대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제약사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제약사들의 매출은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역량은 안 되지만 이제 외국에서 개발해 놓은 그 약들을 복제해서 유통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됐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복제약 만들고 해외 의약품 수입해서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었는데, 지금의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복제약 그리고 수입해가지고 그걸 유통해서 사이즈 성장을 해왔던 게 1세대의 제약사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제 2세대 제약사는 기존에 썼던 제네릭이라든가 계량 신약을 했던 정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하는 것에 더해서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는 것을 타겟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대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약사들이 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의약품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제가 옆에 가져온 걸 보면은, 이거는 상식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또 알아두시면 좋다 보니까, 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다못해 편의점, 약국 가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우리가 전문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 의약품.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설명을 드릴 때 당연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전문 의약품이죠. 일단 이 의약품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일반 의약품이 갖는 점유율은 10% 내지는 20%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전문 의약품 분야가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더 전문적이고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 의약품이다. 거기서 이제 오리지널, 맨 처음 신약을 개발했던 오리지널 신약과, 그리고 그 약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좀 단어도 익숙하실 거예요. 제네릭, 복제약 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의약품이라는 게. 그렇게 나눠지고, 의약품을 화학 합성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었냐, 혹은 바이오 합성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화학 합성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또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일단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복제약 제네릭. 이 복제약 부분도 마찬가지로 화학의약품을 복제했냐라고 하면은 제네릭이라고 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했냐라고 하면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합니다. 또 익숙한 단어들이 나와요. 잘은 몰랐지만 익숙한 단어들, 바이오 시밀러, 제네릭.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크게 신약과 그리고 이제 복제약 제네릭,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바이오 의약품을 뭐 복제했냐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전통적인 제약사들은 뭐 제네릭 복제약과 그리고 이제 외국의 신약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형식으로 시장을 형성해 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제 2세대 현 시점에서의 제약사들은 기존의 그 정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로의 진출, 우리가 이제 직접 신약을 개발한다라던가, 혹은 이제 제네릭이라든가 뭐 제네릭,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를 좀 규모의 경쟁을 이루어가지고 뭐 CDMO 생산 구축 기지를 설비해서 가지고 거기서 또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제약바이오 산업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입니다. 약.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고,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겠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그럼 이 산업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약 개발, 약을 어떻게 개발하냐인데, 약이라는 것, 신약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그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거나 치료가 좀 미미했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뭐 혹은 조금 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을 말하는데, 사전적으로 풀어놓은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종류의 약, 신약. 우리가 아직 그 의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개척할 수 없는 병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들은 우리가 뭐 다 병원 가면 치료가 가능하죠.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뭐 암이라든가 뭐 뇌신경계에 관련된 뭐 질병들, 그리고 뭐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뭐 예기치 않은 뭐 질병의 그 도래로 인해 가지고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약들이, 그러니까 질병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약바이오 회사가 어떻게 연구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신약이라든가 만드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신약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를 또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부분들 보시면 다 되는데, 이제 가장 맨 처음에는 신약 후보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후보 물질, 쉽게 말하면 이제 후보 선수죠. 그러니까 그 5,000개에서 1만 개의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추려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그 피라미드 구조로 더 그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려내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왜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고부가가치 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보자면은, 이 기간이, 자,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이 전체 기간,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이라는 이 첫 단계부터 마지막에 다양한 그 임상 시험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 신약 허가 신청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 바로 이제 그 처방받을 수 있는 시판 단계까지가 대략적으로 기간만 놓고 봤을 때 대략 한 10년에서 15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들어갑니다. 기간만 엄청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임상 단계에서 뭐 사람을 통한 시험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연구 개발 비용, 이 신약이라는 걸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으로만 놓고 보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은 하나의 그 신약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1조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이 어려운 과정을 이제 잘 이겨내고 새로운 종류의 이제 신약으로 우리 그 시판이 되기 시작한다면 뭐 그것은 뭐 통일이 대박이듯이 엄청난 또 대박인 것은 맞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신약 개발에는 이제 다양한 그 제약들이 따르는데 일단 제가 신약 개발 그 단계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신약 후보 물질을 좀 찾았잖아요.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통해 가지고 보통은 그 쥐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임상 단계라 해서 동물 실험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동물 실험 단계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임상 1상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상 1상, 2상, 3상 순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건강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시험을 해보는 거고 임상 2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건강하지 않은 그 신약 처방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금은 이제 그 극소수 좀 소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다수의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적혀 있듯이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뭐 성공률이 한 63% 정도 높은 편이죠. 되는 편이고 임상 2상 같은 경우가 성공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공 확률이 한 60%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임상 2상에 성공했냐 안 했냐를 두고 굉장히 그 소위의 성과를 이뤄냈다 못 이뤄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임상 2상이에요. 임상 1상 성공했다고 막 좋아하고 기사 나오고 하지만 그 부분도 분명 우리가 이제 체크해두고 좀 괄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임상 2상을 통과했느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임상 2상에 성공했다고 그렇다면은 시판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임상 3상까지 성공을 하고 나면은 신약을 이제 허가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이를 관리하고 미국은 FD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FDA,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약품청이라 그래가지고 EMA라고 있습니다. 각 국가라든가 이제 각 국가에서 이제 그 유통을 하기, 뭐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유통을 하려면은 뭐 FDA, 유럽에서는 EMA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그 기준도 까다롭고 미국의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훨씬 더 그 시장 파일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라 가장 좋고 그 다음이 EMA 유럽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그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미국 FDA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 기준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덜 깐깐하다. 좀 기준이 좀 수월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빨리 그 시판허가를 받아가지고 매출을 좀 빨리 일으키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그 신약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정말 그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어쨌든 미국은 FDA 그리고 유럽은 EMA 우리나라는 식약처 승인을 받고 나면은 거기서 승인을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 유통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업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신약 개발 단계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길고 복잡하고 복잡한 걸 떠나서 그만큼 시간과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신약 개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고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랄까요 좀 전통적인 방식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AI
AI 스크리닝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적어왔죠. AI 스크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실은 그 요즘은 AI라는 게 뭐 여러 산업 곳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뭐 그만큼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AI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그 제약바이오 산업도 신약 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제가 그 전임상 단계라고 얘기했던, 여기 이렇게 전임상, 그러니까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단계를 전임상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신약 후보 물질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정말 여러 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전임상 시험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은 이제 그 AI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라는 프로세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자금을 대폭 압축을 시켰습니다. 대폭 줄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이 전임상 단계에서 뭐 5,000개, 10,000개 정도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 AI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뭐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인공지능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이 과정이 뭐 4년, 5년 여러 연구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 연구원들이 그 연구에 매진해 가지고 4년, 5년 걸릴 것을 단 며칠 만에, 단 수시간 만에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표까지 그려놨는데, 별표까지 그려놨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AI 스크리닝, AI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시점 이후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인 거잖아요. AI 스크리닝, 이거 좀 보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한창이다. 그렇죠. 여기 전임상 단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버리고 또 정확도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AI 스크리닝이다 보니까 보통 이 전임상 단계까지가 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아까 4년에서 5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6년의 시간을 단 며칠로, 단 수시간 만에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네. 엄청난 기술인 거죠. 엄청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이제 100만 개 이상의 논문과 100개 이상의 화학물 탐색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를 통해 2년에서 5년의 기간을 단 몇 시간 만에, 단 몇 시간 만에 5년의 기간, 뭐 시간도 시간인데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겠죠. 단 몇 시간 만에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후보물질 단계, 여기 신약 후보물질 단계, 후보물질 단계에서 가장 큰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AI 기술의 핵심은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실패율을 낮춘다. 이 단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실패율을 낮춰준다는 거죠. AI 스크리닝 기술을 가지고 있다. AI 스크리닝 뭐 기술과 관련해서 무슨 뭐 어떤 기업에, 모 기업에 뭐 코멘트가 나왔다 하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AI 스크리닝, AI 신약 개발, 이 부분 분명히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세요.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기는 할 겁니다. 정리해 드릴 거고, 바로 앞에서는 AI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또 여기서 볼 것은 CDMO.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CDMO 뭐 기사로도 보고 막 내가 하는 종목이 뭐 CDMO 관련되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제약바이오 밸류 체인, 여기 그 디스커버리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 보시면 아시겠죠? 전임상 전 단계까지를 디스커버리라고 했어요. 디스커버리, 임상 전 단계. 아까 그 특히나도 신약 개발 AI 신약 개발을 통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인데 CMO하고 CDMO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저희의 뭐 노란톡방이라든가 카톡방이라든가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반도체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는 곳이다 보니까 뭐 제가 혹은 뭐 다른 뭐 연구원분들이 설명을 잘 해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들 아실 텐데 우리가 뭐 파운드리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고 대만의 TSMC가 지금 뭐 굳건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파운드리라는 게 뭐죠? 생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생산을 대신해주는 뭐 팩토리, 예. 대규모 팩토리 단지를 파운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제약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CMO, CDMO 제가 이제 뭐 더 큰 개념으로 CDMO라고 얘기했는데 위탁 개발 및 생산. 여기 CMO는 위탁 생산이에요. 단순히 생산만 하는 거. 여기 CDO 수탁 개발이에요. 단순히 개발만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글로벌 이제 넘버원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친 CDMO 위탁 개발 및 생산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임상 단계를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처럼 뭐 팹리스 회사가 있고 파운드리 회사가 있듯이 반도체처럼 조금 그 전문 분야를 좀 나눠 놓았어요. 부담되니까 신약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만은 해도 부담되는데 또 대규모의 공장 단지를 그 증설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추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CDMO 위탁 개발 및 생산 2단계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초기 단계부터 생산 단계 대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약사 같은 경우가 외국의 이제 뭐 굴지의 제약사들보다는 뭐 역사도 짧고 그리고 자금력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CDMO 시장에서 오히려 뭐 글로벌 1등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그 역할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로 싱가포르가 사실은 아주 잘했거든요. 아주 잘해가지고 싱가포르 뭐 바이오 허브가 굉장히 크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겠다. 우리도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송도의 바이오 허브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꽤나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냐? 글로벌 빅3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갑니다. 셀트리온도 그룹 크죠. 셀트리온 들어갑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탑3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탑3 다 들어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CDMO 같은 경우는 의약품 그 신약을 위탁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장 자체가 얼마나 그 부지가 큰지 규모의 경제가 정말 중요한 게 또 CDMO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이제 뭐 4공장 거의 뭐 완공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6공장, 7공장까지 지금 이제 부지도 매입해놓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증설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이 삼성에서 미래의 삼성의 먹거리다, 미래의 우리나라의 먹거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큰 산업이고 미래 전망이 밝은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CDMO, 그러니까 대만의 그 TSMC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되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자리를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차지를 해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송도 바이오 허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CDMO라는 개념 입이 닳도록 들어보셨을 거고 나는 이거 아예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이제 아시겠죠? CDMO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CDMO의 개념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넣어놔야 한다.
CDMO 관련해서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하면은 제가 앞에서 특히 강조해 드렸던 거, 전통적인 뭐 제약사의 뭐 영업 방식이라든가 신약 개발 프로세스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은 지금 시점에서 AI 신약 개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CDMO 위탁 개발 생산,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격차를 벌리면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좀 크게 공장을 증축하고 증설하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는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원래부터 엄청나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R&D,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열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해외 제약사들과 M&A, 그러니까 해외 제약사들과 뭐랄까 그 경제적인 협력을 많이 하면서 엄청난 그 매출 성장을 예고를 하면서 2015년도부터 엄청 뜨거웠거든요.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 2015년도에 뭐 제약바이오 산업이다 하면은 다 날아갔어요. 지금 시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메타버스니 로봇이니 뭐 그런 게 붙으면, NFT라는 개념이 붙으면 모든 주식이 다 날아갔잖아요. 이때가 그랬어요. 2015년도가. 그래서 뭐 R&D 버블이라고도 적혀 있잖아요.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제약바이오 하면은 막 2배 튀기, 3배 튀기 그런 종목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당연히 버블이죠. 큰 상승이 있으면 큰 하락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초에 반짝했다가 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그래서 또 사람들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또 익숙한 거예요. 이 단어가 바이오시밀러라는 열풍을 따라 가지고 또 17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또 바짝 올라왔어요. 바이오시밀러, CMO, CDMO 그 개념과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CDMO하고 이때 또 한참 올라왔다가 또 뭐 지지부진하게 정체되는 모습 보여줬다가 2020년 3월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긋지긋하죠. 네, 지긋지긋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뭐 주가가 오버슈팅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또 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뭐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줬었던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뭐 성적이 부진했죠.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하락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초반 현재 시점에서 어떻냐, 그 하락폭이 굉장히 좀 과대하다라는 거죠. 다른 산업군들하고 비교해봐도 제약바이오 산업이 유독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가격적인 매력도가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지고 있는 사양 산업이 전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수가 있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기가 이제 시작된다 해가지고 관련된 뭐 테마라든가 반도체들이 엄청 뜨겁듯이 제약바이오 산업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산업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산업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금 2015년도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부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알고 있어야 되시고, 제가 이제 뭐 15년도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어떤 이유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라는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2015년 조 단위의 파격적인 계약이 있었다. 그게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 외국에 있는 거대한 제약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선스 아웃을 선보였다. 제가 별 쳐놨어요. 별 강조 표시했습니다. 라이선스 아웃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라이선스 그 기술을 수출했다라는 거예요. 기술을 수출했다.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였다. 왜? 우리나라 제약사들 돈이 없잖아요. 신약 개발 하나 하는데 1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서 사실상 좀 뭐랄까요, 좀 포기 힘들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제약사들 중에서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약사가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제약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명으로 제약사들은 정말 많은데 거기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1년 매출,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제약사가 10개가 채 되지 않아요. 신약 개발 하나 하는데 1조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희망이 되어줬던 게 글로벌 빅파마, 외국에 있는 엄청 큰 그 제약회사들이랑 우리나라가 그 기술 협약, 공동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라이센스 아웃이에요. 라이센스 아웃 이렇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LO 라이센스 아웃, 공동 개발. 이게 이제 시작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엄청나게, 거품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세를 크게 가져갔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신약 개발이 되기까지의 시간과 매출이 찍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신약 개발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내용이 도입되면서 대형 그 제약사의 한 해 전체 매출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매출이 1조가 되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대형 제약사의 한 해 전체 매출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금을 안겨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기술 이전, 잠깐, 이러한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바이오 업계는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보다 신약 개발의 밝은 전망, 그리고 기술 수출 등으로 라이센스 아웃으로 한마디로 그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때 마일스톤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을 이게 이제 공동 개발이라 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가 우리 제약사한테 일정한 그 돈을 주고 기술을 사는 거잖아요. 쉽게. 근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이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000개에서 10,000개의 신약 후보 물질이 단계 거쳐서 시판까지 가는 건데, 제약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제약바이오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실패, 이거 뭐 안 돼, 시험을 거쳤더니 이게 생각만큼 효능이 없어, 그래 버리면은 그냥 그 기술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기술을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잖아요. 사갔는데 안 되면은 그거 무슨 뭐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마일스톤 전략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단계별로 얼마씩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파트 그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 최초에 계약금 내고 중간중간 이제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완공되면은 잔금 치르고 들어가듯이 비슷한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너무 그 학술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네. 계약금 넣고 중도금 임상 일상 뭐 성공리에 하면은 뭐 중도금 얼마 주는 지급받는 거고 임상 이상 되면은 얼마 또 지급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마일스톤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그 뉴스 기사 보시고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나와요. 마일스톤이라고. 그냥 그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접근하면 좋은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아웃. 공동 개발 이렇게도 불러요. 중요하다.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된다. 몇 개 안 돼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라이센스 아웃, 공동 개발 이해하자. 머릿속에 넣어놓자.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거. 이거 지겨운 이거 코로나19 코로나19로 mRNA라는 게임 체인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제약 바이오 기술이 승인을 받았다. 우리 지금 다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다 우리가 이 방식으로 백신을 다 맞은 겁니다. 메신저 RNA라 그래가지고 이 RNA가 유전 물질이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뭐 우한에서 나타났다. 뭐 그게 음모론이다. 말은 많지만 뭐 그거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10년에서 1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잡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태가 뭐 10년, 15년 지속된다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기술이 mRNA. 그래서 나온 기술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기술이긴 했는데 조금 더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DNA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DNA도 그렇고 RNA도 그렇고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물질.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DNA랑 뭐 유사한 개념인 RNA, 이 유전 물질을 메신저 직접 주입을 하는 거예요. 백신 우리가 직접 주입받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뭐 대충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메신저 RNA다. 유전 물질을 메신저 직접적으로 바로 전달을 해버린다. 그게 mRNA이고 이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잡혔어요. 이 mRNA는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조금은 발빠르게 우리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mRNA 기술이 나타나고서 이게 인류의 반격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류의 반격이다.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새로운 기술로 승인을 받으면서 mRNA 화이자, 모더나 엄청나게 커졌죠. 원래 큰 회사는 맞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더 규모가 커진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입니다. mRNA라는 새로운 방식의 제약 바이오 기술이 나타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mRNA. 이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mRNA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강조해놨어요. 별표. 자 정리.
시간이 좀 듣는데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특히나 별표까지 쳐가면서 강조해 드렸던 부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 했을 때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거 4가지 키워드 가져왔어요. AI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면은 그 전체적인 그 신약 개발 과정이 대폭 줄어든다.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라는 거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DMO 위탁 개발 및 생산,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DMO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송도 바이오 허브 클러스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다 들어가 있다 했어요. 중요합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키워드가 우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은. mRNA 방금 설명해 드렸죠.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신기술이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백신도 다 mRNA 기술이다. 지금 뭐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mRNA 원료를 생산하겠다라는 비전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mRNA 알으셔야 되시고, 라이센스 아웃 이게 뭐라고 했죠? 공동 개발 기술을 수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으로 거꾸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특히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학술적으로 많이 깊이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머릿속에 주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체크를 해두자. 이 정도는 알고 하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한 번 들으셔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은 2번, 3번 들으셔도 돼요. 2번, 3번 들으시면서 반복 복습하셔도 되시고, 그 중에서도 다 알면 좋지만 다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지만 그 중에서 특히 여기 말씀드렸던 4가지 AI 신약 개발, CDMO, mRNA, 라이센스 아웃 특히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보자 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그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